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9에서 12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중에서 발달 선별검사 문진표를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선별검사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검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에서 13개월용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를 고른 이유는, 제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는 예방접종 시기와 맞춰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해당 시기 중에서 최대한 늦게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 발달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검진을 받았다가 발달이 좀 느린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발달을 다 따라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최대한 늦게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늦은 거를 다룰수록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중에서 가장 늦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선별검사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 선별검사를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날짜부터 세는 그 연령이 아니라 원래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나이인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 상태를 평가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문진표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9에서 12개월 이 시기의 아이들이 발달에 어떤 특징을 갖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문진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는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발달들을 어떻게 촉진시켜 줄 수 있을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근육 발달부터 살펴볼게요. 9에서 12개월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의 특징은 이제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큰 특징이잖아요. 그 모습을 이 시기의 아이들이 겪는다. 그러니까 대근육 발달에서도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일단 잡고 설 줄도 알아야 되고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스쿼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걷거나 아무것도 잡지 않고 혼자 서 있기도 하고, 드디어 걷는 것까지 해내게 되는 과정들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면서 문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구를 잡고 잘 서 있는지, 옆으로 걷는지, 그리고 혼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뒤로 갈수록 혼자 얼마나 잘 걷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걷는 게 느려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아이가 늦게 걸으면 다른 발달도 늦는 게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빨리 걷는 아이라고 다른 발달이 다 빠른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보통 신체적으로 활달하고 겁이 좀 없는 아이들이 빨리 걷습니다. 조심성 있는 아이들도 조금 느리게 걷기도 하는데, 15개월이 넘어서 걷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좀 늦게 걷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 자란 거 아니잖아요. 잘 자랐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긴 어렵고, 어떻게 하면 잘 걸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보행기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행기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안전 문제도 있고 아기가 걷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혼자 그렇게 얘기한다, 다 판매하고 있는데 그럼 광고하는 게 다 거짓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는 보행기를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미국 내에서 보행기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까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옆나라인 캐나다는 이미 캐나다 내에서 보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 모두 불법입니다. 그 이유를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미국에서는 보행기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내원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너무 빨리 움직여요. 아이들이 막 천천히 기어다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보행기만 타면 슝슝슝슝 막 타고 다닙니다. 이건 제가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브레이크라도 있지, 이건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동장치도 없는 고속이동수단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아주 쉬워요. 특히 계단이나 난간 같은 데 떨어지기도 쉽고, 우리나라는 신발장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엎드려 있어야 되는 애들이 이제 서는 자세가 되다 보니까 높이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방에 있는 뜨거운 물건이나 아니면 약병 같은 걸 열어서 어른들 약을 보행기에서 먹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행기 타면 걷는 발달이 느린다는 말,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보행기를 타면 걷는 게 느리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행기를 타면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힘들게 걸어야 돼? 난 이걸 타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걷는 발달을 더 느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미국 수학과학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보행기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캐나다에서는 이미 판매나 광고까지도 금지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걷는 거를 촉진시켜주냐? 바로 걷고 싶게 유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발달이든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하고 싶게 유혹을 하면서 밀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이나 간식 같은 거를 아이 손이 달랑말랑한 곳에 두면 아이들이 서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가 뭘 잡고 섰을 때 한 걸음 뒤에 간식을 두거나 장난감을 두면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는 거를 한 걸음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진은 저희 슌인데, 슌이가 잡고 서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밀당을 하면서 발달을 촉진시키는 게 가장 건강한 훈련법이다라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제 소근육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10개월이 넘어가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작은 물체를 집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돌쯤 되면 내가 잡은 물건을 일부러 놓게 됩니다. 이거는 던지는 게 아니고 살포시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손으로 물건을 잡고 조작하는 능력이 아주 정교해지고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거나 펜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블럭을 쌓거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진표를 살펴보시면 작은 물건을 잡고 컵을 혼자 잡거나 우유병을 혼자 잡고 먹고 아니면 장난감을 밀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엔 7, 8번에 나와 있는 색연필을 잡고 그리는 거는 보통 15개월 아이들이 잘 해요.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아직 못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들이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놀이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힌트를 얻고 집에서 놀이하실 때 미술놀이를 한번 추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시기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은요, 일단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유식 먹을 때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율성도 올라가는 시기여서 혼자 밥 먹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흘리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연습할 시간을 주지 않으시면 아이가 나중에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뒤처리가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작은 장난감들을 조금씩 갖고 놀게 돼요. 버튼식도 있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거나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감시하면서 옆에서 같이 놀아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그림 그리는 거를 시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인지 발달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좀 요약을 해보면 점점 더 아는 게 많아지고 기억하는 게 많아지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자율성이 나타나서 혼자 스스로 뭘 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주변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항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그림책에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나 익숙한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상자 안에 물건도 이렇게 꺼내요. 이 안에 들어있고 안 보여도 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꺼내는 소근육 운동도 발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언가 감춰도 그 감춘 걸 치우고 자기 장난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든지 그런 발달들을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이 4번에 있는 아이가 내는 소리를 어른이 따라했을 때 아이가 그걸 다시 따라한다. 이거는 언어 발달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언어 발달에 대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애들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요, 일단 깍꿍놀이를 잘해주는 거예요. 깍꿍놀이라는 게 이렇게 가렸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게 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데 좋은 훈련법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변을 탐색하면서 소리가 나거나 불빛이 나는 버튼을 누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버튼식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되게 좋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달의 중심에는 안정된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특히 엄마나 주 양육자를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이루어지려면 안정된 애착이 있어야 되고, 안정된 애착이 있어야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용감하게 탐험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언어 발달은 어떠냐면요,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마마, 빠바 하는 같은 음절로 된 반복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바, 나, 마 뭐 이런 여러 음절로 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2개월이 되면 엄마나 아빠 같은 단어를 말하게 되고, 엄마나 아빠 이외에 한두 가지 단어는 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맘마나 뭐 까까 이런 흔히 접하는 단어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보다 알아듣는 언어가 더 빨라요. 그래서 간단한 지시를 하면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맘마 먹자 하면 맘마 먹으러 온다든지,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문진표를 살펴보시면요, 1번은 빠이빠이나 짝짝꿍, 까꿍 같은 동작들을 말로 설명하면 한다, 간단한 지시를 한다는 거고, 뒤로 갈수록 아이가 말을 할 줄 아느냐, 엄마 아빠를 할 줄 아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이 어디 있어요 하면 공을 찾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 바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어른이 따라하면 아이가 그걸 따라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를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좀 부정확한 발음으로 했을 때 어른들이 그거를 정확한 발음으로 고쳐주면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소리를 따라내면서 조금 더 정확한 단어를 말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는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언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지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키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맘만 먹으러 와 라는 말보다는 우리 맘만 먹으러 가자 하는 식으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응용해서 간단한 지시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을 많이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이와 놀아주실 때도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엄마가 어떤 기분이야, 지금 기저귀 갈아줄게, 기저귀 가니까 시원하지, 이렇게 감정을 물어보는 말도 계속 해주시고, 바쁜 아빠들 같은 경우는 책이라도 읽어주시면 그게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아이의 관심 분야 단어들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슌이 같은 경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반찬 이름을 알려주면 그걸 더 빨리 외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단어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면 아이들이 말을 더 빨리 배우게 돼요. 자, 이제 9에서 12개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주 양육자와 애착이 형성이 되고요. 이 애착이 형성된 대상과 떨어질 때 불안해하는 분리불안, 그리고 내가 애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만날 때 낯설어하는 낯가림을 하게 돼요. 이 애착이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시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서로 같이 있는 거는 알거든요. 그리고 좋아해요. 근데 서로 어떤 교류가 있는 건 아니고 다 따로 놀아요. 이런 상태를 평행놀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놀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같이 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짝짝꿍이나 까꿍, 그리고 빠이빠이 같은 놀이는 정서적인 교감을 기본으로 하는 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문진표를 살펴보시면 1번에는 다른 아이들 옆에서 노는데 함께 놀진 않는다. 이거 평행놀이 얘기죠. 그리고 까꿍놀이나 빠이빠이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주고 싶거나 하면서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촉진 방법은 아이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과는 저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낯가림이나 분리불안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반응이 정상적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렇게 하셔야 아이들의 정서와 사회성이 잘 발달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인 이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이 남았어요. 추가 질문은 단 하나로도 예가 나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쪽 손만 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근골격계 이상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뇌성마비라든지 팔에 가는 신경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쪽 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항상 까치발을 하고 서 있을 때는 이 정형외과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발바닥의 감각이 너무 예민한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발달 이상이 있는 아이는 아닌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신이 나거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까치발을 들고 가끔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가끔 하는 까치발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까치발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꼭 구분하세요. 아이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지, 아니면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돼 있는데, 아이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 당연히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부르면 못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항상 아무리 불러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럴 때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발달 장애를 의심해보고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청력 검사를 안 해본 아이들 청각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상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발달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시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다른 문진표 같은 경우는 가나다 절단점이 나와 있게 됩니다. 3번 다에 해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 수준이 평균이거나 그 이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2번에 해당하는 나의 경우는 아이들이 정상이지만 다음번에 조금 더 발달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1번의 가의 경우에는 정밀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성적을 매기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아이들의 정상 발달 범위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점수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를 뒤처진 아이로 생각하거나 남들보다 앞선 아이로 생각하면서 우쭐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검사는 혹시나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먼저 선별하기 위한 검사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경쟁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유아건강검진 발달 선별 문진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이제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의 어떤 면을 더 촉진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도움이 되는 검사니까 우리 아빠들도 꼭 이 문진표 체크안을 같이 하셔서 우리 아이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